저는 박정임 62입니다. 지금은 원주에 있는 작은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평생 처음으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박정임 씨, 그 봉투 당신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당신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평생 외면하고 살았던 시간이 누군가의 서랍 속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려 합니다. 요양원은 늘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따뜻한 죽 냄새, 소독약 냄새, 그리고 오래된 겨울 이불에서 나는 약간의 눅눅함. 저는 새벽 5시에 출근합니다. 현관 자동문이 칙 하고 열리면 아직 어두운 복도가 길게 뻗어 있지요. 형광등은 희미하게 떨리고 간간히 어르신들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제 첫일은 늘 같습니다. 이불을 정리하고 기저귀를 갈고 약 시간을 확인합니다. 손목은 자주 시큰합니다. 그래도 저는 얼굴을 최대한 편안하게 합니다. 어르신들은 작은 표정에도 금방 불안해하시거든요. 정 선생 왔나? 어떤 어르신이 물으시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왔습니다. 밤새 괜찮으셨어요? 이곳에서 저는 정 선생입니다. 이름 뒤에 붙는 말이 늘 낯설지는 않아요. 저는 평생 제 이름보다 역할로 더 많이 불렸으니까요. 큰딸, 누나, 며느리, 엄마. 제 이름은 늘 맨 마지막이었지요. 저는 원래부터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참지 않으면 집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제가 태어난 집은 가난했습니다. 5남매 중 장녀였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정이마하고 부드럽게 불러준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큰딸이면 큰딸답게 해야지. 동생들부터 챙겨. 여자애가 욕심이 많아. 저는 욕심이 많지 않았어요. 그저 남들처럼 한 번쯤은 교복을 입고 싶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이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고등학교 가면 안 돼요? 교복 나도 입어보고 싶어요. 엄마는 대답 대신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계셨습니다. 물소리만 났어요. 그때 뒤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날아왔지요. 고등학교는 무슨, 여자애가 공부해서 뭐하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그날도 제 눈을 못 마주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복 대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동네 공장에 들어갔고 월급날이면 봉투를 접어 집에 갖다 드렸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효도라고 믿었어요. 처음엔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체념도 익숙해지더군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입안에서 굴리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제 성격이 됩니다. 저는 늘 먼저 미안하다고 말했고, 먼저 양보했고, 먼저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게 장녀로 살아남는 방법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행복했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잠깐 웃을 것 같아요. 행복한 날도 분명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늘 짧았고 삶은 늘 길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일했고 무너지면 무너지는 대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아이들 목소리를 들으면 저는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은 거울을 보다가 문득 놀랐어요. 제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어서요. 눈가가 내려앉고 입꼬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연습처럼 웃었습니다. 괜찮다는 얼굴을 너무 오래 써왔거든요. 요양원 일을 시작한 것도 결국은 그 연장선이었습니다. 돌봄은 힘들지만 저는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누군가의 밥을 챙기고 약을 챙기고 기분을 살피는 일,
저는 늘 그런 일을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지? 그럼 나는 나를 위해 한 게 뭐가 있지? 가끔은 요양원 복도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봅니다. 환하게 웃고 있지만 눈이 피곤해 보여요. 마치 오래된 사람처럼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괜찮다. 오늘만 넘기자. 내일도 또 넘기자. 그런데 세상은요. 사람이 익숙해진 틈을 어느 날 갑자기 파고듭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요양원에 새로 들어오신 어르신 한 분이 제 손등을 잠깐 잡으셨습니다. 손이 큰 분이었어요. 차갑고 단단했지요. 그분이 저를 보며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박정임 맞소? 요양원에서 누가 제 풀네임을 부르는 일은 드뭅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은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더니 마치 오래된 빚을 떠올리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당신이 내 서랍을 열게 될 거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보게 될 거요. 그 봉투에 당신 이름이 적혀 있지. 저는 웃어야 할지 묻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말이 너무 이상해서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통을 정리하다가 손이 멈췄어요. 서랍, 봉투, 내 이름. 저는 그 단어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평생 모르고 지나친 어떤 진실이 이제 와서 나를 찾아오는 건 아닐까? 저는 아직 모릅니다. 그 봉투가 무엇인지, 왜 그분이 제 이름을 아는지.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가 괜찮다는 얼굴로 넘겨온 시간들이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는 것. 다음 장에서 저는 그 어르신의 이름을 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집 서랍을 열게 될 겁니다. 그 봉투가 열리는 순간 제 인생의 첫 문장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큰딸이 아니라 박정임으로요. 그날 이후로 요양원 복도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형광등은 늘 같은 빛인데 제 마음이 먼저 흔들리더라고요. 서랍을 열게 될 거요. 봉투에 당신 이름이 적혀 있지. 장정우 어르신의 말이 자꾸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애써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물을 갈아드리고 약 시간을 확인했지요. 하지만 손끝이 자주 어긋났습니다. 이불각을 맞추다 멈추고 물컵을 내려놓다 다시 들고. 어르신들 눈에는 티가 났을까요? 저는 그게 더 겁났습니다. 장정우 어르신 방에 들어가면 공기가 먼저 딱딱해졌어요. 말수가 적은데도 존재감이 큰 분이었습니다. 눈빛이 사람을 똑바로 꿰뚫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피하면 제가 진짜 뭔가 잘못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날 아침 어르신은 물 온도를 확인하듯 제 얼굴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낮게 물으셨지요. 잠을 못 잤소? 저는 괜히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이 원래 그렇지요. 어르신은 대답 대신 손등으로 이불을 툭 쳤습니다. 그 작은 동작이 이상하게 명령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불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각을 세워서요. 저도 모르게 예전에 아버지 앞에서처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요양원에 외부 방문객이 들어오는 시간은 늘 소란스럽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 신발 끌리는 소리, 반찬통 부딪히는 소리. 그 속에서 유난히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담당 선생님 누구예요? 장정우 어르신의 딸 장서연 씨였습니다. 첫인상부터 단정했습니다. 정장 코트,
반듯한 머리, 빠른 걸음. 그런데 눈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확인하듯 보는 눈이었어요. 뒤이어 아들 장태훈 씨도 들어왔습니다. 겉으로는 웃는데 웃음이 얼굴에만 걸려 있었지요. 저는 두 분을 보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이 집은 말 한마디가 칼이 되겠다. 저는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임입니다. 어르신 담당 요양보호사입니다. 서연 씨는 제 명찰을 한번 훑고 바로 말했습니다. 박정임 선생님, 아버지 통장이나 서류 같은 건 절대 손 떼시면 안 됩니다. 요즘 요양원에서 문제 생기는 거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 말이 가슴을 찌르더군요. 저는 억울했지만 표정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이 먼저 나오면 제가 손해라는 걸 잘 아니까요. 네, 당연합니다. 저희는 돌봄만 합니다. 그런데 태훈 씨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아버지가요, 선생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믿음직하다고. 그 말이 칭찬인지 덧인지 모르겠더군요. 서연 씨는 즉시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또 그러셨어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 원래 사람 잘 챙기세요. 그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해할 일 없습니다. 서연 씨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더 선명했어요. 저희는요, 아버지 일로 더 이상 상처받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선을 지켜주세요. 선. 그 단어가 제 목을 조였습니다. 저는 평생 선을 지키며 살았는데도 늘 누군가에게 의심받았거든요. 딸이라서, 장녀라서, 가난해서 늘 너는 조심해야 한다는 말 속에서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조심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고 장정우 어르신 방에서는 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어느 순간부터 저를 유심히 보셨습니다. 제가 손을 뻗을 때, 물컵을 옮길 때, 약통을 확인할 때, 마치 제가 뭔가를 결정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며칠 뒤 문해교실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급히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선생님이 출석부를 펴시며 웃었습니다. 정임 씨, 오늘도 오셨네요. 요즘 글씨가 많이 반듯해졌어요. 그 말에 마음이 잠깐 놓였습니다. 요양원에선 계속 의심 속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성장으로 불러주니까요. 그날 저는 지금부터라는 문장을 연습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그 다음 문장이 잘 안 써졌어요. 저는 오래 고민하다가 작게 적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내 편이 되겠습니다. 펜 끝이 떨렸지만 그래도 썼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지요. 저는 얼른 종이를 접었습니다. 이 눈물이 밖으로 새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온 날 장정우 어르신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녁 식사 후 병실은 조용했고 복도도 잠잠했어요. 어르신은 TV도 끄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박정임 씨, 내 집에 가서 봉투 하나만 가져와 주시오. 그 말이 떨어지자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저는 가족도 아니고 그런 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오해가 무서운가? 그래서 평생 피하기만 했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요.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게 있어서요. 저는 제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어르신은 잠깐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할 게 있소. 공증해 놨소. 당신이 열어도 문제없게.
저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 봉투가 뭔지도 모르고 제가 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마침 방문 온 서연 씨가 병실로 들어온 겁니다. 서연 씨는 어르신 얼굴을 확인하다가 제 표정을 보고 즉시 감을 잡았는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또 부탁하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서연 씨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얼굴이 왜 그래요? 선생님,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서류, 봉투, 그런 건 건드리지 마세요. 태훈 씨도 뒤늦게 들어와 상황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웃는데 웃음이 차갑더군요. 선생님, 오해 살 일은 만들지 마세요. 요즘 세상에 말 하나로도 큰일 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그 자리에서 따질 수가 없었어요. 딱 한 번이라도 목소리를 높이면 저는 요양원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이 될 테니까요. 저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네. 부탁받아도 안 합니다. 저는 제 일만 하겠습니다. 서연 씨는 그제야 한숨을 쉬었고 태훈 씨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정우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사람처럼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반찬통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손이 자꾸 헛돌았지요. 나는 선을 지켰다. 나는 오해를 피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또 한 번 중요한 걸 피한 것 같아서였어요. 늘 그랬으니까요. 피하면 조용해지고 조용해지면 살아남고 그 방식이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 하지만 문해교실에서 써둔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내 편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봉투가 무엇이든 나는 적어도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 남이 정한 선 때문에 내 인생을 또 접어두지 않겠다. 아직은 무섭습니다. 서연 씨 말처럼 오해가 생길까봐 겁나고 태훈 씨 말처럼 말 한마디로 일이 커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음 장에서 저는 장정우 어르신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그 봉투가 뭡니까? 왜 제 이름이 거기 있습니까? 그리고 아마 저는 결국 그 집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요양원 문을 열면서도 숨을 한번 크게 삼켰습니다. 어제 병실에서 벌어진 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서랍과 봉투, 그리고 선을 지켜라는 경고. 그 말들이 제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요. 조용할수록 더 시끄럽지요. 저는 일부러 장정우 어르신 방을 늦게 돌았습니다. 피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렇게 됐어요.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고도 몇 초를 멈췄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어르신은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TV도 꺼져 있었고 라디오는 조용했습니다. 그분의 등이 더 커 보였어요. 말이 없는 방은 사람을 더 무겁게 만들더군요. 저는 평소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주무셨어요? 아침 드셔야지요. 어르신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박정임 씨, 어제 겁을 먹었소? 저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맞아요. 겁을 먹었어요. 오해가 무서웠고, 자식들이 무서웠고,
무엇보다 내 이름이 적힌 봉투가 무서웠습니다. 겁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르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피곤해 보였어요. 그럼에도 시선은 또렷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일? 당신은 평생 책임만 지고 살았으면서 그 한마디가 제 속을 쿡 찔렀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으니까요. 어르신은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지요. 시간이 없소. 내가 넘어가면 다시는 바로잡을 수 없소.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이분의 부탁이 고집이 아니라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걸요. 하지만 위기는 거기서부터였습니다. 점심이 가까워질 즈음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요양원 사무실은 늘 건조했습니다. 서류철과 도장, 일정표가 빽빽했지요. 한국에서 책임이란 대개 저런 종이 냄새를 품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말투를 최대한 부드럽게 했습니다. 정임 선생님, 장정우 어르신 자녀분들이 어제 민원 넣으셨어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떤 민원입니까? 팀장님은 서류 한 장을 살짝 밀어놓고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선생님께 개인 심부름을 시키려 했다. 선생님이 그걸 거절했는데도 어르신이 계속 요구한다. 자녀분들은 외부인이 개입하면 법적으로 조치까지 말하셨고요.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가족 서류나 집, 봉투 그런 건 아예 손도 안 댔습니다.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애매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표정이 제일 무섭지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저도 선생님 믿어요. 근데 자녀분들이 워낙 예민하세요. 혹시라도 오해가 더 커지면 선생님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 말은 사실상 경고였습니다. 조용히 넘어가자. 괜히 엮이지 말자. 늘 제가 살아온 방식과 똑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제 일만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복도가 더 길어 보였습니다. 제 어깨가 더 무거워졌고요. 오후에 장서연 씨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더 낮고 단단했습니다. 사람을 조용히 몰아붙이는 말투였어요. 그녀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도 제게 말했습니다. 박정임 선생님, 어제처럼 아버지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아버지는 원래 사람을 잘 믿어요. 그게 약점이에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휘둘리지 않습니다. 돌봄만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 발 더 들어왔습니다. 그럼 약속해요. 아버지 집 주소, 비밀번호, 봉투 같은 말 앞으로 꺼내지도 말아주세요. 선생님이 안 건드려도 아버지가 계속 말을 꺼내면 오해가 돼요.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제가 말을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반박해봐야 더 의심만 키울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삼켰습니다. 입안이 쓰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장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가는 뒷모습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확신이 사람을 더 아프게 합니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미 결론이 정해진 눈빛이니까요. 저녁이 되고 저는 장정우 어르신 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어르신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식사는 거의 손도 대지 않으셨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식사 좀 하셔야지요. 약도 드셔야 합니다. 어르신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또 왔다 갔소?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분은 다 알고 계신 듯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셨습니다. 민원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르신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분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듣고 싶지 않은 거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위로를 하면 제가 선을 넘는 것 같고, 침묵을 하면 제가 차갑게 느껴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물컵을 살짝 앞으로 밀어놓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몸짓으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말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물컵을 보더니 갑자기 제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박정임 씨, 당신이 열어야 할 봉투가 있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이라기보다 두려움이었어요. 어르신 저는 여기서 잘려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 달만 일 못해도 집세가 밀립니다. 이건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민원 한 장은 누군가의 한 달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어르신은 제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금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당신이 열어야 하오. 저는 답을 못했습니다. 가슴이 꽉 막혔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국을 데워놓고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지요. 거실엔 겨울 난방 소리만 났습니다. 웅 하고요. 저는 휴대폰을 켰다가 껐다가 했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동생들은 늘 누나가 알아서 했잖아라고 말할 것 같았고, 딸에게 말하면 딸이 더 걱정할 게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문해교실 공책을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연습하던 페이지. 제 글씨가 생각보다 반듯하더군요. 저는 펜을 들고 그 옆에 한 문장을 더 썼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내 인생의 증인이 되겠다. 증인. 그 단어를 쓰는 순간 마음이 조금 정리됐습니다. 누군가를 고발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내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내가 모른 척하며 지나치지 않겠다는 뜻이었지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요양원 번호였습니다. 정임 선생님, 야간 근무팀장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장정우 어르신이요. 오늘 밤에 계속 선생님 찾으세요. 혼자 계시는 걸 불안해하시는데 괜찮으실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입술이 말랐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저는 저대로 무너질 것 같고, 움직이면 오해가 더 커질 것 같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한 가지가 또렷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피하고만 살 수 없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내일 일찍 가겠습니다. 어르신 상태 제가 직접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현관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마치 내일 새벽의 공기까지 미리 느끼려는 것처럼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다. 내일 저는 장정우 어르신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그 봉투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내 이름이 거기 있는지, 공증이 있다면 그 공증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집 서랍 앞까지는 가보겠습니다. 열지 못하더라도 도망치지는 않겠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단서는 늘 아주 작은 형태로 오지요. 저에게 그 단서는 증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봉투를 확인하는 순간 제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 다음날 새벽 저는 더 일찍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어젯밤에 했던 결심이 자고 일어나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또렷했습니다. 피하지 않겠다. 오해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도망치지 않겠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겨울 냄새가 뺨을 스쳤지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을 잠깐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입니다. 그런데 눈동자가 어제보다 조금 덜 흔들렸습니다. 장정우 어르신 방 앞에서 저는 한 번 더 멈췄습니다. 이번엔 두려워서가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려고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를 보자 눈빛이 조금 풀렸습니다. 왔소?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제는 제가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조건? 저는 숨을 한 번 더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 혼자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요양원 팀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자녀분들에게도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게요. 어르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지면 저는 또 흔들릴까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당신 방식대로 하시오. 그 말 한마디에 제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누군가가 제 방식대로 하라고 말해준 게. 저는 바로 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팀장님은 저를 보더니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장정우 어르신이 집에서 봉투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한 것. 제가 거절했다가 공증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오해를 막고 싶다는 것. 팀장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 났지요. 마지막에 팀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임 선생님, 잘하셨어요. 먼저 말해줘서. 저는 그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혼날 줄 알았거든요. 팀장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어르신 뜻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선생님을 위험하게 둘 수도 없고요. 절차를 만들어요. 기록 남기고 보호자에게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괜히 일을 키우는 건 아닌지 무서웠습니다. 팀장님은 짧게 웃었습니다. 일 키우는 게 아니라 오해를 줄이는 거죠. 정임 선생님, 너무 혼자 책임지려고 하지 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늘 혼자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았으니까요. 누군가가 혼자 하지 말라는 말을 해준 게 이상하게 눈물 나게 고마웠습니다. 그날 오후 장서연 씨가 다시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복도에서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요. 팀장님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작은 면담실이었고 공기가 긴장돼 있었어요. 서연 씨는 처음부터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팀장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어르신이 개인 부탁을 하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임 선생님은 즉시 거절했고 저희에게 바로 보고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서연 씨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뭘 하려고 했던 건 아니란 말이죠? 저는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떨리려고 했지만 손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네. 저는 오해받을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지킬 사람이 있습니다. 제 딸도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 선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서연 씨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잠깐이었지만요. 팀장님이 덧붙였습니다.
어르신이 공증 서류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요양원에서는 보호자님께 절차적으로 안내하고 진행할 겁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움직이는 일은 없습니다. 서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짧게 말했지요. 선생님, 어제는 제가 말이 좀 심했습니다. 사과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에서는 그 한마디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겁이 나서 더 조용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을 잘 돌보겠습니다. 서연 씨는 눈을 잠깐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세요. 그 말에는 딸로서의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서연 씨가 악한 사람만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은 대개 불안할 때 날카로워지니까요. 그날 저녁 장정호 어르신 방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은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등이 조금 덜 딱딱해 보였습니다. 저는 물을 갈아들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팀장님이랑 보호자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절차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렸소. 자식들 앞에서 내가 더 구차해지지 않게.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미안하오. 그 말이 제 가슴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미안함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어르신도 저처럼 늦은 후회를 안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저는 잠깐 침묵했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유를 알게 되면 제가 무너질까봐 겁도 납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무너지지 마시오. 당신은 이미 오래 버틴 사람이요. 이제는 버틴 만큼 돌려받을 차례요.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돌려받는다. 제가 살면서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늘 주기만 했으니까요. 며칠 동안 어르신의 부탁은 더 이상 몰래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팀장님이 보호자에게 절차를 설명했고 기록도 남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혼자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숨이 좀 쉬어졌어요. 문해교실에서도 저는 처음으로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무서운데요. 그래도 이번엔 피하지 않으려고요. 선생님은 제 손등을 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임 씨, 무서운 채로 가도 돼요. 그래도 가는 게 용기예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무서운 채로 가도 된다. 그건 제게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팀장님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임 선생님, 보호자님이 어르신 댁 서류를 확인하는 자리에 선생님도 함께 해달라고 하셨어요. 어르신이 선생님을 원하신대요.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이제 오해가 아니라 공식이 된 겁니다. 도망칠 이유도 숨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존재를 의심이 아니라 필요로 불러준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문장을 더 썼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내 이름을 지키면서도 사람을 지키겠다. 다음 장에서 저는 정말로 그 집에 가게 됩니다. 서랍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봉투를 보게 되겠지요. 이제는 두렵기만 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 봉투는
제가 평생 미뤄둔 제 삶의 첫 페이지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날은 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공기가 유난히 맑았어요. 마치 겨울이 잠깐 숨을 고른 것처럼요. 저는 아침 일찍 출근해 장정우 어르신 방을 먼저 찾았습니다. 어르신은 외출복을 입고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셔츠 단추가 끝까지 채워져 있었고 머리도 단정히 빗어 놓으셨지요. 그 모습이 낯설어서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어르신 오늘 어디 가십니까? 어르신은 제 얼굴을 보더니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약속이 있소. 박정임 씨하고.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고, 이제는 숨길 것도 없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팀장님이 준비한 절차는 단순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보호자 입회 아래 진행한다. 요양원 차량 대신 보호자 차량을 이용한다. 봉투와 서류는 확인만 하고 원본은 즉시 보관한다. 정말 한국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이지요. 큰일은 늘 서류와 도장으로 막고 오해는 기록으로 줄이는 나라니까요. 면담실에서 장서연 씨와 태훈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서연 씨는 전보다 얼굴이 덜 굳어 있었고 태훈 씨는 여전히 웃었지만 눈빛이 조금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 뜻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보호자로서 그리고 절차를 지키는 동행자로서 함께합니다. 서연 씨가 제게 시선을 주었습니다. 잠깐의 망설임 끝에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선생님, 어제 말씀하신 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선생님도 지킬 사람이 있으시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더 조심했습니다. 제가 오해받으면 제 딸이 제일 먼저 다칩니다.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을 둔 사람끼리는 말보다 먼저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 있지요. 장정우 어르신 댁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뜻하기보다는 비어있는 느낌이 강했어요. 정리된 거실 말없는 사진 액자, 소리 없는 시계. 서연 씨가 앞장섰고 태훈 씨가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한 걸음 늦게 들어갔습니다. 남의 집이 아니라 남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안방 서랍 앞에 섰을 때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박정임 씨, 당신이 열어주시오. 서연 씨가 순간 굳었습니다. 태훈 씨도 입술을 다물었지요.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말대로 절차가 사람의 감정을 눌러주고 있었어요. 저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끝이 잠깐 떨렸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임. 또박또박 어르신 글씨였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봉투를 들었을 뿐인데도 손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평생 못 들었던 무게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거실 테이블에 봉투를 올려두고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남의 몫을 정리했소. 그게 편법이었고 누군가의 인생을 꺾었지. 그 집 큰딸이 당신이었소. 서연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훈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당장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노가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허탈함이 먼저 올라왔어요. 어르신은 제게 봉투 속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래된 사고 합의서 사본, 당시 정리된 내역, 그리고 공증 문서,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힌 문장. 박정임 씨에게 내가 빚진 값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돌려받는다는 말을 저는 평생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르신은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큰 몸이 아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미안하오. 늦었소. 너무 늦었소. 그 사과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과는 원래 그런가 봅니다. 짧고 무겁고 숨이 막히지요.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으로 종이 가장자리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돈이 제일 필요해서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유를 알아도 제 시간이 돌아오진 않는다는 게 더 서럽습니다. 서연 씨가 조용히 제 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 문제를 제 인생 문제처럼 받아들이기 싫어서 남부터 밀어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미 인생을 버티고 계셨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연 씨도 두려우셨던 거지요. 사람은 두려우면 날카로워집니다. 그때 어르신이 태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내 엄마도, 너희도 내 그늘에서만 살았지. 이제는 그만해라. 태훈 씨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끝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무서웠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게 많아지면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정임 씨, 당신이 버틴 세월을 다 갚을 순 없소. 하지만 당신이 이제라도 당신 편이 될 수 있게는 해줄 수 있소. 절차대로 서류는 봉투에 다시 넣어 보관했습니다. 정리된 금액은 많지도 적지도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에 큰 돈은 아니었지만 숨을 돌릴 만큼은 되었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이 아니라 내가 겪은 일이 실제였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 곁에 끝까지 있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선생님을 믿으세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요. 네. 저도 어르신이 혼자 계시는 건 싫습니다. 태훈 씨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은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조금은 어른이 된 날 같습니다. 며칠 뒤 장정우 어르신은 병실에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박정임 씨, 학생증 만들면 보여주시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이번에 검정고시 접수하려고 합니다. 어르신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분은 짧게 웃으며 말했지요. 그래, 이제부터가 당신 차례요. 그 말이 제 안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어르신이 떠난 뒤 저는 주민센터에서 작은 학생증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저는 주름이 깊었지만 눈이 덜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학생증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처음으로 제 이름을 아주 또박또박 썼습니다. 박정임. 그리고 그 글씨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나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딸이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제 얼굴을 보더니 묻더군요. 엄마, 괜찮아? 저는 잠깐 멈췄다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 근데 이번엔 괜찮다고만 하지 않을 거야. 이번엔 엄마도 배우면서 살 거야. 딸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늦지 않았어. 엄마가 엄마 편이 되면 돼.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큰딸이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박정임으로요.
인생은 한 번에 바뀌지 않지요. 다만 어느 날 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다시 부르는 순간부터 조용히 방향이 바뀝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지금부터라는 말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내가 내게 주는 약속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저는 지키며 살 겁니다.